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보름 만에 정책 비전, 정치개혁, 정권교체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했고요. 이어서 바로 김호기 연대 교수. 정치판에 나가면 교수직은 그만두는 게 나은데요. 아직까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모양입니다. 홍정호 서울대 교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속 개혁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가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들을 많이 했죠. 뭐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라 그러면 역시 안철수는 예상했던 대로 국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안철수 생각이란 책을 쭉 보면 이제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안철수가 국정의 복잡성에 대해서, 어떤 주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그것의 되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무슨 학예회 하나 하고 짜증을 좀 저희 논술위원들이 있는 데서 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 짜증이 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학예회 하나 하는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7대 비전이 있습니다. 7대 비전이 발표되었는데, 우선 7대 비전 전에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 나온 거를 좀 말씀해 드리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추천으로 하자. 또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국회의원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권한인데, 일종의 근대 소위 입헌군주제의 없어지지 않은 맹장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대 행정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완전한 분리죠.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정부가 행정부가 집행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범법자를 잡아다 들이면 사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면 끝이죠. 근데 대통령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사면해준다 하게 되면 사법권의 침해입니다. 입법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사법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만일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사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죠. 근데 이제 안철수는 아마도 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국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도 입법부, 국회가 동의해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바꾸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 안철수식으로 하자면 사면권은 차라리 사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상권분립의 원칙에는 맞죠. 왜? 사법부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그 결정 중에 일부를 뒤집어도 좋은가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만일에 법을 만든 국회가 동의해준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올 거고, 사면권이라는 고도의 어떤 그 통치 행위도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여야의 숫자에 따라 결정이 되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자 하는 구체적인 딜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사면권도 아주 천박한 어떤 나락으로 정치 협상의 제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그 얘기도 제가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받자고 하는 주장을, 안철수의 주장을 보면서 참 기가 찹니다마는,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면권 자체는 사실 원래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에 군주로 하여금 너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마라. 이제는, 옛날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너는 군림하되 지배하지는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하고 배제할 때 왕이 섭섭하니까, 그래도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사법이 처벌권을 쥐고 있잖아요.
처벌권을 쥐고 있는 만큼 왕에게 사면권은 준다 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면권이 이제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정상적인 입법 행정 상권 분립에서는 사면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상권 분립을 하다 보니까 사면권을 일부 도입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옛날에 어느 대통령도 이 사면권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면권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일부 국가도 무엇에 대해서 사면하느냐 하면 무슨 교통범칙금이다 또는 경제범죄다 이런 것을 사면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사면권이 허용되는 오직 하나의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죠. 왜? 그거는 입법행정사법안에 뭔가 민주주의를 활기차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권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회의 어떤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존재인 어떤 정치범에 대해서도 사면해준다. 법적으로는 문제 있지만 법이 정치 현실을 못 따라가므로 어떤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면이라고 하는 통치자 고유의 권한을 일부 줌으로써 말하자면 국회를 견제한다는 데 오히려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 국회라는 정치의장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거나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자가 정치범이 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통치권자로서 그를 복권시켜서 정치를 더 활기있게 한다는 것이 사면권의 기본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식의 무슨 사면권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참 딱한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근데 사면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김영삼 때 조금, 김대중 때 조금 더 늘어났다가 노무현 때 사면권이 왕창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때 사면, 글쎄,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언젠가 다시 기억을 한번 정리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면된 사람이 아마 5만 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5만 명 아니면 5천 명인데요. 제가 좀 단위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때. 김대중 정부보다 거의 한 5배, 6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명박 정부 첫 두 해 만에 노무현 5년 동안 사면했던 걸 다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 술 먹고 오줌 누다 잡혀간 거, 교통 위반한 거 모조리 사면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면권이라는 게 국회 판사들의 재판권을, 사법권을 심하게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빅렬 이런 웃기는 놈들이 또 나온 겁니다. 각하빅렬이니 뭐는. 그러니까 사법부 사람들은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우리가 기껏 재판하면 뭐하냐, 대통령이 다 풀어준다 하는 게 노무현 때부터 그랬던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래서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그래 국회 동의를 받자고 또 정치 행위로 돌려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감사원장은 국회에 추천을 하자. 약간 물러서는 것 같아요. 감사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GAO인가요? General Accounting Office인가요? 그거는 아예 국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지금 아마 안철수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행정부로는 인정하되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국회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도 국회가 시끄럽고 이번에 특검 임명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명한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위헌입니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민주당이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를 지명합니까? 그것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그래서 근데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서류에 하고 서면까지 다 한 거를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 해놓고 법률안은 민주당이 한다로 민주당이 고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야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인을 해준 거거든요. 야 지금 와서 법안 고치기는 그렇고 우리 공동으로 합의해서 하는 거로 사인해 줄게 라고 해놓고 막상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했죠. 그게 신의도 없고 명색이 문재인이 언론 보기에는 신의가 아닌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번에 대통령 특검 처리한 거 보면 신의라거나 하는 거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싸우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약속은 지키는 신인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감사원장 이런 것도 국회의 추천으로 한다. 그래서 국회가 굉장히 바빠지고 힘은 커지게 돼 있어요. 검찰개혁하는 공직비리 수사처를 이건 다 나온 얘기고, 남북 간의 중요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 남북 간의 주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남북 간의 내밀한 협상이라든지 남북 간의 내밀한 어떤 발표할 수 없는 통치행위로 성립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전적으로 이렇게 되면 배제가 되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아마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통령의 어떤 주도권을 제한하는 오히려 족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하는 만큼 당장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대립, 견해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마 안철수는 잘 모르는 모양인 것 같아요. 남북한 주요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권이나 특히 남북관계는 법률을 초월한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가 있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글쎄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면 무지하게 좋아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14, 지금 문재인의 경우에는 14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며칠 전에 14 기념이었잖아요. 그걸 기념할 만한 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10월 4일 날 북한에 가서 그 삐딱하게 서 있던 김정일이라고 하는 낡은 달을 만나고 와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는데 무려 수년간에 걸쳐서 60조 원을 퍼주는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것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 NLL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물려주겠다. NLL을 물려주면 서해 5도는 다 고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3km인가 하는 통행로만 남겨놓고 북한이 다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 5도는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사실상 한국 땅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인천 영종도와 인천 앞바다, 인천시 전체가 완전히 북한의 앞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은 지금 이걸 하자고, 원한 대로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NLL하고 60조를. 제가 아는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당시 10월 4일 날 노무현과 김정일이가 협상을 하는데 김정일이가 물었다는 거예요. 야, 당신 정권이 끝나가는데 당신 대통령 선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고 당신 임기가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약속을 해도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못을 박아놓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아는 정통한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이따우 남북협상을, 남북 간의 합의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또 대통령의 진짜 남북 접촉, 정말 중요한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떤 것이든 합의든 해오면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되었건 새누리당이 되었건 안철수당이 되었건. 개세계 대통령의 어떤 수준이나 국민의 선택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법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이렇게 법으로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이런 걸 해설이라고 저도 해야 되니까 짜증납니다. 이거 해설할 거리도 안 되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0분의 1로 축소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임명한 게, 이게 안철수가 오늘 주장한 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0,000개다. 그 중에서
10분의 1로 줄여서 1000개 정도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제가 알기로 6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약 2만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누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는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가 10,000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1000개로 10분의 1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합치면 10,000개는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이 중에서 아마 정식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하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1000개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몇백 개 국공영 기업체까지 합쳐서. 이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방점을 찍는 게 있죠. 누구나가 좋겠습니다. 야,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바꿔봐. 하고 이제 서명, 대통령 임명 자리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문제가 많잖아. 하고 이제 영향력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실상, 디팩토,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는 아마 60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대로 10분의 1을 줄이면 6분의 1을 줄인다고 합시다. 1000개다. 그럼 나머지 5000개는 어떻게 하죠?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신의 선거 동맹군은 앉히지 않는다. 널리 사람을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마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쓰지 않으면 언론들은 물론 해전문 인사다 뭐 여러 가지 비판하지만 자기하고 철학을 같이 하는 지지자를 어떤 자리에 앉히지 않을 경우에 정책 공유가 안 됩니다. 정책이 전혀 공유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오케이 SH공사 또는 토지공사 뭐 이런 데서 LH공사 이런데 그럼 10분의 1로 줄인 10분의 9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주요 뭐 장관 뭐 군대 요직 뭐 이런 것만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자기하고 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앉는다? 어떻게 앉히죠? 그것도 국회 추천권을 주나요? 그럼 대통령은 분양가를 상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LH공사 사장이 누군가 어떻게 우여곡절 대퇴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어떻게 알죠, 대통령이 그거를? 어린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속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그러면 야, 대통령이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 얘기하면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럼 나머지 9는 10분의 9는 누가 결정하지? 아마 안철수의 비서실장이 결정할 거야. 라고 이제 그게 줄을 서는 겁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철수 비서실장이 결정하거나 안철수의 무슨 뭐 부인이 김미경 여사가 김미경인가요? 부인이 결정할지도 모른다. 하면 이제 그 줄을 서죠. 그 노건평이한테 시골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말만 나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뇌물 바치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를 쫓아서 그럼 이제 누군가가 실권을 잡고 인의 장막을 치고 대통령을 허수아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지가 다 해먹죠. 국민이 뽑지 않은 누군가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이 쳐다보면 청와대를 시민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글쎄요, 동대문 때 디자인 센터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가는 게 아마 서울 시내에서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그 지금 청와대가 너무 구석에 있어서 접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청와대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좋죠. 가서 분수대에 사진도 찍고 오고 그러잖아요. 본관 앞에. 근데 광화문 내거리에 또 오히려 나온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청와대가 사진 찍기도 이제 어려워져요. 그 이제 동대문 같은 데 갖다 디자인 센터 이런 데 갖다 놓거나 잠실 운동장에 운동장을 없애버리고
그게 울타리를 치고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데 그건 강남 간다고 욕 들을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안을 박근혜 후보도 제안해 놓고 있어요. 김두관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누가 풍수 전문가가 청와대가 땅 자리가 나빠서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제대로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모르죠. 또 세종시 또 주민들이 이야 말 잘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자고 또 캠페인을 하고 또 충청도 사람들이 맞아 그럼 우리 몰표 줄게 하고 또 붙을지 모르죠.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짓을 해야 되나요? 7대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는 전혀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요. 안철수는 그저 목표만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작 본인은 지금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뭐 이런 것을 정책이나 비전이라고 할 수 없죠. 어린아이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나고 장문 100일장 하면 이제 다 쓰는 얘기입니다. 하계회 100일장 쓰는. 그렇습니다. 참 뭐 제 경제 전문가로서 참 이게 뭔가 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이 발표가 되면 제가 앉아서 뭔가 분석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런 좀 논평할 거리를 줬으면 좋겠는데 논평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이 딱하네요.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국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 어떤 일이든지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복잡성에 대한 언더스탠딩, 이해의 결여가 그대로 드러난 보름 만에 정책 발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벌써 제안이 5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달라. 어떤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78세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살했다 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살한 이유는 사위가 직업 취직이 되었는데 자식이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기초생활수급자 과세 자료를 통계로 내렸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다고 사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살했다 하는 자극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위가 백만장자라면 어떻게 하죠? 사위가 아니라 자식이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잘 청구를 하지 않죠.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극적으로 얘기할 주제가 늘렸습니다. 백만장자이면서 기초생활 보장 받는 10만원, 20만원을 노령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인간도 있거든요. 벤처 타고 다니면서 그 인간들을 그럼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그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일까요? 그걸 구분해내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정작 그런 걸 구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10만원, 20만원 노령연금을 주는 돈보다도 더 많아요. 밝혀내려면.
조사위원도 투입해야 되고 재산조사 다 해야 되고 그 돈 엄청나게 들거든요. 어떻게 하죠? 10년 내 노령 빈곤을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아마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다 탐욕이고 머리도 나쁘고 의욕도 없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누가 그래요? 안철수는 지금 겨우 몇 사람 모아서 대선 출마했을 뿐이지만은 출마에 실패하면 그만이죠. 박정희 같은 사람은 총을 들고 쿠데타를 한 겁니다.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뛰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안철수보다 무슨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게 없었다? 누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연설문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세민을 생각하는 건 오로지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슨 장난치나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간혹 돈 먹고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에 나서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한 몸 바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인간의 성숙이고 그게 경제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와서 자기 일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정치가들은 그런 의욕이나 선한 의욕조차도 없는 전부 날탕이고 뭐 기득권 옹호론자고 참 박정희 대통령이 희한한 얘기 들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